일반 현대성 이론부터 우주의 총 질량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질량 중에서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질량은 4%밖에 되지 않는다. 96%는 오늘날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21세기가 되면서 물리학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험을 볼 것 같으면 어땠습니까? 17세기에 행성 문제로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했는지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았습니까? 뉴턴 역학이 나오면서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을 알게 됐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죠. 하나는 우리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빛의 이중성 문제, 이건 사실 보호의 원자 모형이 왜 성립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한테 줍니다. 이 의문을 풀면서 미세계의 자연법칙인 양자역학을 알게 되고, 이 양자역학을 알아서 물질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면서 오늘날 첨단 기술과학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자역학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또 광속불변 문제, 도대체 광속불변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이 왜 성립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해결하면서 어땠습니까? 그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대폭발 이론까지 도달하게 됐죠. 이제 21세기에 우주 총질량 문제가 나왔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해결하면 전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한참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이 문제가 제기된 지 근 20년이 돼가는데 아직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단서가 될 수 있을까? 물리학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실험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각 나라마다 굉장히 많은 연구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하 10몇 킬로미터까지 깊은 곳에 실험 장치를 놔두고 이 속에서 무엇을 찾냐면 WIMP, WIMP라고 부릅니다. 이건 무엇의 약자냐면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인데 양력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는 질량이 큰 입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본 상호작용에는 만유인력, 전기력, 강력, 양력 이렇게 있는데 양력은 아주 상호작용이 약해서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양력으로만 상호작용하는 그런 입자가 있는데 질량이 큰 놈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놈들이 바로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의 질량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약한 신호이기 때문에 다른 신호를 차단하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에 실험 장치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프는 여기 아까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게 있었죠. 우주 초기 138.3억 년 전에 바로 여기서 윈프가 만들어진 다음에 오늘날까지 발견되지 않고 쭉 있어 오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탐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말고 그동안에 다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단서는 어땠냐면, 이렇게 땅속 깊이에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네, 17세기는 어땠습니까? 그 단서가 무엇으로 발견됐어요? 하늘에는 행성들의 운동으로 발견됐죠. 행성들의 운동이 너무 뚜렷하게 눈에 보였습니다. 다른 별들에 비해서 이놈들만 어때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뚜렷하게 보였어요.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이런 단서를 깊은 곳에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놔두는데 아주 놀랄만하죠. 네, 이건 바로 뭐냐면 미세계 자연법칙을 하는데, 미세계 자연법칙은 어디서부터 알게 됐냐면 태양에서 오는 빛의 선 스펙트럼에서 알게 됐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고 같으면 여기 이렇게 많은 검은 선들이 생깁니다. 이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세계 자연법칙, 양자역학까지 도달하는데 이게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상대성 이론 나오는 데는 광속 불변에 대한 걸 어디서부터 알게 됐냐면 이런 간섭 장치를 이용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인데,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간섭 실험에 의해 가지고 광속 불변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실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단서를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찾기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는 데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는 눈에 잘 보이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입니다. 또 다른 단서도 있습니다. 우리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썼는데 프린키피아와 함께 또 하나 책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학인데, 광학은 뉴턴 시대에 이미 빛의 입자설을 주장한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의 말미에 당시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물과 황산을 용기에 연달아 쏟아보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열이 나오는데 당시로는 원자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도대체 이 많은 열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기 때문입니다. 전기력 때문인데, 원자 속에 있는 전기가 당시로는 꽁꽁 숨어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양전기와 음전기의 양이 똑같아서 겉으로 봐서는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자 속에 이렇게 전기가 숨어져 있다는 증거는 어떠냐? 아까 본 것처럼 물에다 황산을 붓을 것 같으면 막 열이 나오는 이런 뚜렷한 증거로 원자 속에 전기가 숨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광학이라는 책은 1704년에 발표됐는데 그로부터 200년 뒤 1904년에 러더포드라는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이 방사능을 처음 발견하고 나서 그 방사능에 관한, 아직 원자핵은 발견하기 전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도 도저히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여기다 표시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방사능이 나오는데, 물질에서 방사능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가 물질에서 나온다. 이건 마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 방사능은 여기에 그 지각, 그 지구의 껍질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지각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이렇게 오래된 데서 방사능이 계속 나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썼는데, 이건 이제 바로 풀리게 됩니다. 이 문제는 원자핵이 발견되면서 바로 풀리는데, 이것의 원인은 바로 뭐였냐면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핵력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여기 숨어 있었느냐? 핵력의 특징은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만, 원자핵에서만 작용합니다.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기력은 양전기와 음전기가 있어가지고 둘이 완벽하게 상쇄돼서 바깥에서 안 보였다면, 이 핵력은 짧은 거리만 작용해서 안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핵력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 방사능 물질을 둘러싼 검은 종이로 둘러쌌는데도 거기 주위에 있는 사진 건판을 이렇게 꺼멓게 감광을 시켜가지고 눈에 뚜렷하게 보이게 이렇게 그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을 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서 안 보이는데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잘 보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들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한테 그걸 대변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중력에 의한 상호작용은 우리 수력 발전이 중력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이 이렇게 떨어질 때 저 위에서의 물의 질량과 아래에서의 물의 질량이 좀 차이가 납니다. 무엇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한 효과가 바로 여기서 수력 발전에 의해서 많은 에너지로 나타나죠. 전기력에 의한 에너지는 바로 이렇게 불꽃, 이게 바로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기력에 의한 에너지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력에 의한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원자 폭탄, 굉장한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숨어져 있는 기본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는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정설로 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단서가 어디 있을까? 저는 이 새로운 단서도 어디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잘 보이는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면서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없을까?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야지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 살펴보세요. 뭔가 이상한 현상, 그렇지만 잘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텔레파시, 이런 말 가끔 들어봤죠.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형제하고 뭡니까? 서로 생각만으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전자기파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건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설명해야지만 되는데, 사실은 이 텔레파시에 대해서 우리 정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텔레파시가 진짜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없다고 합니다. 텔레파시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존재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게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신력만 가지고 이렇게 수저막 이렇게 휘어들이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염력, 사이코 카이네틱 파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오랫동안 이야기는 되어 왔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오늘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진짜 있다고 하는 데피니트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력이 주어지는 효과 중에서 결정적인 게 또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유럽에 가면 성모, 예수님의 어머니죠. 성모가 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모가 발현하는 곳에서는 꼭 우물이 나오고, 그 우물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나아서 걷지 못하고 이런 지팡이를 짚고 온 사람들이 이 지팡이를 여기다 이렇게 다 놔두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의 증거냐면 기적의 증거입니다. 기적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정신력으로 오는 겁니다. 이건 꼭 성모님에서만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죠. 우리 동양에서도 어떻습니까? 절에 가서 깊이 기도하면 거기서 기적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당시 말하면 정신력이 하는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세계가 따로 존재할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만약에 정신세계가 존재한다면 이 정신세계는 오늘날의 과학으로는 설명되지가 않죠. 근데 정신세계가 따로 존재할까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어떤 질문과 같은 질문이냐면, 신은 존재할까? 이런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물리학자들 중에서 신에 대해 생각한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 중요한 뉴턴은 어땠냐? 뉴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굳게 믿은 사람입니다. 뉴턴은 자기의 운동 법칙과 만일력 법칙으로 하늘의 별들의 운항을 설명을 했는데, 이 별들의 운항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계속되려면 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이작 뉴턴은 그래서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떻습니까? 아인슈타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운영된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처음 나왔을 때 양자역학이 확률적으로 모든 걸 설명한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의문을 제시했냐면, 신이 자연법칙을 만들 때 동전을 던져서 자연법칙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이 자연현상에 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주 뛰어난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올라가 봤더니 신이 보이지 않더라. 우리 인간은 먼지가 모여가지고 인간이 됐고 생명체가 됐다. 죽은 다음에는 다 날아가서 없어진다. 신의 존재를 완전히 믿지 않은 또는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신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왔지만,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 또는 정신세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강력한 방증 중에 하나가 우리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신세계는 사실은 의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뇌에 있는 뉴런들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신세계는 뇌 속에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혹시 이 정신세계가, 정신활동이 단지 뇌의 생리적인 결과가 아니라 이 정신이 뇌 바깥에도 있는데, 뇌 바깥에도 있는 정신세상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뇌의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정신활동이 인간 외부에도 존재하는 정신세계와 반응하는 매개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20세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21세기에 우주론의 저절로 도달하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해했죠. 그리고 나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 해결한 것이 어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덩달아 해결하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정신세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정신세계를 해결하면 지금 우리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나하고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해결되면서 우리가 새로 알게 되는 그런 원리들이 무엇일지 궁금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정신세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제1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2강부터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그 어려운 물리학을 시작합니다. 제2강에서는 물리학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리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정립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날 물리학의 특징은 자연현상을 숫자로 표시한 수학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 법칙을 수학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2강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 만나기로